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모여있는 서울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와 성수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남양주 진접, 인천 계양 등의 사전 청약 3만 200호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서울시 내 공급은 200호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오찬에 초대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언급하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사면을 놓고 내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승소했던 3개월 전 1차 소송과 결과가 달라진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며 남양유업이 근거로 제시한 실험이 식품 테스트에는 쓸 수 없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실험은 손 세정제 같은 소독제 테스트에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백인 전직 경찰관에게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서울 알짜가 빠졌다. 정부가 올해 3만 200호의 주택을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겠다 발표했는데요. 그중 서울은 단 200채 뿐이었습니다. 이 사전 청약 제도는 개발될 곳에 미리 청약을 받아서 이 패닉 바잉 그 수요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무주택자들의 관심도 컸지만 이 서울 지역은 대부분 빠진 데다 이 다른 발표 지역도 LH 땅 투기 논란으로 진척이 더뎌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첫 소식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3만 200채를 사전 청약 물량으로 공급합니다. 7월에는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10월은 남양주 왕숙, 11월은 하남 교산 과천 주암, 12월은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물량이 망라돼 있습니다. 정부는 본 청약 1, 2년에 앞서 청약을 받는 데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인 만큼 내 집 마련 수요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하여 최근 과열되고 있는 매매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이 수요가 많고 가격이 뛰고 있는 서울 지역은 빠져 있어 이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사전 청약 물량 중 서울은 동작구 수방사 부지 200채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8.4대책에 포함된 용산 캠프팀과 태릉 골프장, 서울 조달청,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은 지자체 협의 문제로 모두 빠졌습니다. 수도권 나머지 지역도 LH 땅 투기 논란으로 일정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경기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토지 보상률은 겨우 절반을 넘긴 가운데 다른 지역은 이제 협의를 시작합니다. LH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수도권에 11만 호 규모 추가 신규 택지를 발표해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해 정부는 태릉, 용산, 마포 이런 서울 알짜 땅에 26,6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전 청약은 왜 200호밖에 발표하지 못했을까요? 주민, 구청장, 국회의원, 서울시장까지 모두 반대하다 보니 발표는 했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한강 너머 고층 건물 사이로 개발되지 않은 허허벌판이 보입니다. 용산역 옆 열차 정비창 부지로 서울 한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면적만 5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이곳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 10,0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사업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막상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땅은 철도공사 소유지만 개발하려면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같은 국제 업무지구가 필요하다며 정부 구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업 중심지, 외자 유치 중심지,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중심지로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용산 캠프킴 미군 기지를 비롯해 마포 서부 면허시험장, 태릉 골프장 등 서울 내 2만 6천 가구 공급 계획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물론 주민들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 잘못한 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정부가 조율 없이 여기저기 공급 계획을 내놨다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이나 여의도동의 이런 낡은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죠. 당선 이후 기대감에 이들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서울시가 진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4곳을 콕 집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는데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일부 주민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이달 초 245제곱미터 아파트가 8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모여있는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 일대 4.57제곱킬로미터로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기간은 1년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과 상가,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빨리 갈 수 있도록 빨리 문을 열어줘요. 장래적으로는 진정의 효과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가격 오른다 여기만 자꾸.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를 위한 사전 가격 안정 조치라며 이와 별개로 주택 공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완화 등을 건의하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 종부세 완화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종부세 대상자나 이 거둔 액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최근 10년을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금이 5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이란 현행 과세 기준은 2009년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1년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과세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09년 16만 명 수준이었는데 2019년 51만 명이 됐고 지난해 고지된 종부세 기준으론 66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여 년 사이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2017년부터 급격히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총 얼마일까요? 2009년 1,900억 원이 2019년 9,600억 원대로 급증했고 작년 고지된 세액은 1조 원에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지된 액수가 줄어들 걸 감안해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5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도 따져봤습니다. 2009년 이후 10여 년 사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2009년 11만 명이 내다가 2019년엔 2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경기와 대구 순이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숫자도 작년 잠정치만 29만 명으로 4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들 세금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국회가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너무 확대돼 과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부자 감세는 답이 아니란 반대 목소리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문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보했다고 밝혔던 백신의 상반기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바로 백신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람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정말 그래 왔는지 김민지 기자가 대통령의 백신 관련 발언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이 오락가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적 불신과 불안을 유발시킨 사람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백신 관련 오판과 무능이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 상반기 도입을 언급했던 모더나 백신을 두고 정부의 말은 연일 바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반세의 CEO는 4천만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백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 대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더나도 그렇고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일부는 아마 상반기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그동안 과하다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또 백신 비축의 끝을 보라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백신 확보 노력을 홍보해왔습니다.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발언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교육 당국의 코로나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등교 계약을 실시한 후 한 달 반 만에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결국 서울 지역의 학교를 돌며 선제적인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이민준 기자입니다. 신학기 개학 이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며 등교 수업을 위협하는 상황.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서울 초등학교와 중고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한 검사 방식입니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로 꾸려진 이동형 검체팀이 학교를 돌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검사해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이 도입을 주장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그 식약처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검사 키트가 없지 않습니까?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 등과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허가되어지고 그다음 사용 방안에 관련되어져서 질병청의 검토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 번 더 이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코로나19 4차 재유행 조짐이 일자 방역당국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대통령은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는 국가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뒤늦게 치료비를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국가에서는 뭐 3, 4일이면 괜찮아진다고 계속 그랬었고 그때 당시에는 믿은 거를 믿고 딴 거를 자꾸 의심을 했던 거죠. 접종 12일 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편두통이 심해 병원을 찾았지만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러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대형 병원으로 옮겨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조 증상의 조기 발견이 전혀 안 된 겁니다. 백신 문제가 아닐까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의사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바로 입원을 시켜주시고 없었죠. 질병청은 접종자들의 증상을 일주일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반응 의심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질병청에 신고하는데 이번 사례가 신고된 건 접종 후 19일 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00만 원씩 드는 치료비가 감당이 안 돼 보상 방법을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앵무새처럼 대응하고 시청 민원실로 보내고 그러면 시청에서는 다시 또 보건소 전화번호 돌려주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까지 접수된 접종 후 사망과 중증 반응 사례 90건 중 보상이 가능한 사례는 1건뿐입니다. 백신 연관성에 대한 좀 폭을 넓혀서 조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큰 두려움 없이 접종을 맞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백신 인과성 규명과 별도로 치료비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 주장했던 남양유업. 논란 끝에 생산 공장 2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죠. 세포 단계 실험이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사과는 했지만 실험 방식 자체가 문제 있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팩트맨에서 국제기관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13일 남양유업 연구소가 참여한 심포지엄입니다. 남양유업 연구소 측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77.78%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품을 먹었을 때 예방이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섭취를 했을 때 효과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남양유업 측이 밝힌 실험, 바로 이 방식인데요. 앞에 붙은 ASTM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표준 개발기관이고 뒤 숫자는 지정번호입니다. 연구소 측은 실험 방식이 미국의 바이러스 성능평가를 위한 테스트 표준이라며 공인된 방식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과연 이 실험으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알 수 있는 건지 팩트맨이 표준 테스트 방법을 지정한 ASTM 측에 문의했습니다. ASTM 측은 답변을 통해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방식은 식품 시험을 위한 지침이 아니라는 건데요. 손 세정제 같은 소독제가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지 시험할 때 쓴다는 겁니다. 특히 인체에서 식품의 항균 효과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이 표준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표준으로 대체된 상태인데요. 실험을 일부 변경해 진행했더라도 남양유업이 진행한 세포 실험은 결국 살균 소독제 테스트용 실험이란 지적입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 실험을 근거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론 내렸죠. 실험 방식에 대한 팩트맨 문의에 회사 측은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남양유업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오늘 오후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던 헬기가 충북 청주 대청호에서 물을 담다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장은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부기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호수 한가운데 기름띠가 둥둥 떠 있고 구조대원들의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충청북도 산불 진압 헬리콥터가 대청호에 추락한 건 오후 2시 47분. 헬기는 인근 마을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고 대청호 물을 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사고 직후 자력으로 탈출한 뒤 구조됐고 부기장은 사고 접수 40여 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떠 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구출을 한 거죠. 그 안에 사람 계시다고 그 이야기만 계속 하셨는데. 사고가 난 헬기는 충북도청이 산불 진화를 위해 올해 초 한 헬기 업체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기장과 부기장도 이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기름이 퍼지지 않도록 현장에 기름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헬기를 운양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웅입니다. 대구 도심에서 서행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마는 이 트럭, 뭐가 문제였을까요?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배은미 기자입니다. 느릿느릿 달리는 2.5톤 트럭.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트럭 문을 열어본 경찰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운전자가 없는 빈 차였기 때문입니다. 차가 서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 안에 운전자가 없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70대 운전자가 짐을 싣기 위해 잠시 차에서 내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은 200m 넘게 내리막길을 운전자 없이 달렸습니다. 인도에 있던 시민들도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트럭은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습니다. 결국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느리게 달리는 트럭을 이상하게 여기고 뒤따라가면서 상황은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재발 방지 교육을 하고 훈방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네.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징역형을 살고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성범죄 전과자였는데 대리기사로 일하고 또다시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 오늘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욕설을 합니다. 피해자 왜 찌른 거세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특수 강간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이던 2017년에는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상해죄로 추가 처벌도 받았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남성이 출소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남성은 대리기사로 일하는 피해 여성과 손님으로 처음 만난 뒤부터 호감을 표시했고 최근에는 피해자가 다니는 대리운전 업체에 취업해 동료로 지내며 집착이 심해진 겁니다. 성범죄 이력이 있었지만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여객운수 업종인 택시나 버스 기사는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지만 대리운전 업체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취업 제한 규정이 없고 업체 역시 채용 전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리운전 관련해서는 이용객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라도 취업 제한 규정 같은 것이 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오늘 남성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대리기사 업체에서 이 남성을 만난 피해 여성은 이혼한 남편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고된 일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남성의 괴롭힘을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이혼한 뒤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피해 여성. 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이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전 남편에게 맡겨둔 자녀들을 데려오려고 더 열심히 일했다고 말합니다. 새끼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서 나중에 크면 애 데리고 오겠다 이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생명이 위독했던 피해 여성은 현재 몸 상태가 나아져 오늘 오후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는데 목과 얼굴의 상처는 앞으로도 수술과 치료를 반복해야 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그저 생각하면 자꾸 눈물만 납니다. 사실 사람을 하면 한 차례 때리고 말지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찔러놨어요. 대리운전 업체 동료들의 제지에도 남성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렸는데도 알았다고만 하고는
이렇게 일을 계획적으로 지금 한 거거든. 어머니는 스토킹 범죄에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오면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게 분명하잖아. 다음에는 누굴지는 몰라, 또.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또 다른 흉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경기 양주에서 아파트 아래층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인터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현관문을 노려봅니다. 흉기를 흔들며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인터폰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는 겁에 질린 어린 학생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은 이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입주민. 나흘 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난 데 이어 이틀 전에는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나타난 건 어제 새벽 6시 반쯤. 집안에는 아빠와 초등학생 딸이 있었고 아빠가 112 신고를 하는 사이 딸은 인터폰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문을 막 노를 보듯이 쳐다보다가 막 발로 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겁이 나서 야구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들고 문이 부서질까 봐 지키고 있었는 거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오후 1시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망상증을 앓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서 한시적으로 맡긴 겁니다. 남성이 풀려났다는 소식에 피해 가족은 또다시 공포에 떨었습니다.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풀려나서 바로 발밑으로 온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피해 가족은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긴급 신고와 위치 파악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남성이 입원하기 전까지 문 앞에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또 피해 가족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돈 복사 들어보셨습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하자마자 돈이 배로 불어나는 현상을, 그리고 돈 파쇄라는 말도 있는데요. 순식간에 투자금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버는 것도 잃는 것도 워낙 쉽다 보니 코인에 뛰어든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표현이 유행합니다.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김유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전 8시 채팅방에 일제히 공지가 올라옵니다. 픽을 들이면 가격대에 맞게 매수하라. 4% 이상 가면 부분익절하라. 곧이어 방 대표가 한 종목을 선택해줍니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범위도 알려줍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신의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나 돈 복사됐다, 실시간 돈 파쇄 중이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최근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20, 30대가 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가상화폐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한 투자자, 이른바 코린이 10명 중 6명은 20,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한탕을 노리고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 연령대가 그거에 대해 깊게 탐구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풀리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안 쳐다보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주변 사람이 초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뛰어들고 보자는 심리가 발동합니다. 많이 받으면 500일 거고 그렇죠. 적게 받으면 2, 300일 텐데 코인으로 하면서 2배 오른다고 1,000만 원만 원, 2천만 원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한탕을 노리는 불나방 같은 투자 행태를 우려합니다. 코인 광풍의 거품이 꺼지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 시기에 가격이 급 상승한 부분들이 실제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에는 너도 나도 뛰어들 수 있지만 내 집 한 채 갖는 것은 청년들에게 먼 일이 돼버렸죠. 청년 임대주택마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청년들을 미운오리 새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 30대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통학과 출퇴근이 편한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현장으로 갑니다. 서울 중랑구 먹골역. 청년주택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그런데 환영보다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옆 아파트 주민들은 이격거리가 5, 6m 정도여서 서로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거라며 사생활 침해를 우려합니다. 이격거리 30m는 진짜 해달라는 거죠. 속옷 색깔, 양말 색깔 다 보이고요. 화장실 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보여요. 서울시와 시행사 측은 마주보는 세대에 가림막을 설치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서로 그냥 벽만 보고 사는 그냥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감옥처럼 그냥 살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지 도저히 저희도 다 빚내가지고 집 다 구한 건데 첫 주택으로 이제 여기를 다 뭐 양보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고 저희한테만 희생 강요하니까 참담하죠. 중랑구 목동의 또 다른 청년주택 부지에선 주민들이 구청에 반대 의견서를 냈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 문제, 흡연 문제, 청년주택에서 나온 문제들이거든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없이 서울시에서는 오로지 목표 8만 세대라는 그 목표만 보고 7호선 수락산역 청년주택 부지입니다. 지난 1월에 이미 건설공사 인가가 났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옆 건물, 그러니까 10걸음으로 바로 앞에잖아요. 소음, 분진, 균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은 교통 영향평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용산구 삼각지역 청년주택 인근의 주민들은 청년주택이 10년 뒤 일반 분양될 때 발생할 교통난, 주차난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년주택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안 좋죠. 저렇게 흉측한 너무나 높은 건물이 있다는 게 어떤 사람이 좋을지는 그러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동네 분위기도 좀 무서워지고 혹시라도 괜히. 반면 20, 30대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씻을 공간, 놀 공간도 제대로 없네. 그러다가 이런 좋은 기회에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삶이 안정됐고. 전에 살던 집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안전한 편인 것 같아요. 월세가 조금 덜 나가긴 해서 하늘이 보여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미운 오리 취급에 대한 서운함도 느낀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범죄자는 아니니까 조금 더 이해해주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자녀 분위기도 하고 뭐 친척 조카일 수도 있는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너무나도 중요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겁니다. 상생을 위한 대안 찾기,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법정을 박차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이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석 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건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은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가리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겁니다.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낸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선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지만 석 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 회복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기도 전에 재판정에서 나와 국제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 그냥 갑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어서 국내외에서 법적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석 달 전 1차 소송 때 상황인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는 1차 소송이든 2차 소송이든 똑같았는데 이 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그 이유가 뭘까요? 정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과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한국 법원이 일본이란 국가를 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국가 면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겁니다. 지난 1월 재판에선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국가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선 일본의 주권 행위여서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두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지난 1월 재판에선 정치적 합의 선언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봤지만 오늘 재판에선 일본이 재단에 낸 돈으로 피해자 41%가 보상을 받아 실제 피해 구제가 이뤄진 걸로 본 겁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15 한일 합의를 그 권리 구제 절차로 본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内容について精査する必要があり、現時点で政府としてのコメント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지난 1월 재판과 결론이 달라진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타항공 창업주죠. 이상직 의원이 체포를 막아달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직원들은 대량 해고를 해놓고 회사 돈으로 딸의 고급 승용차까지 리스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죠. 협박 같은 호소도 했지만 체포 동의안은 81%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기 직전까지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호소했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회사에 430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결과는 출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38표, 기권 11표에 그쳤습니다.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원은 탈당하기 전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서까지 돌려 억울함을 전달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딸에게 포르쉐 차량을 사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딸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트라우마가 있어 안전한 차를 골랐다고 해명했지만 역효과만 불렀습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르쉐를 회사 돈으로 사줘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불공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냉정하게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이라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5번째, 21대 국회 들어선 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야당 소속의 두 시장과 협치를 약속하는 자리였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받은 대통령, 뭐라고 답했을까요?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먹 인사를 나누며 시장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80분간 진행된 비공개 오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큰 통합을 제고해달라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꺼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 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민 공감대라는 사면의 전제 조건을 재확인하면서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직접 현장에 가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에 가보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대통령님께도 꼭 한번 현장에 방문을 해 주십사 하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시장 안정 조치가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입장차는 뚜렷했지만 야당 시장과 협치하겠다는 의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부족 우려에 대해선 수급 불안보다 속도감 있게 접종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며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연합야당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넉 달 만의 제자리, 어느 당의 발자국일까요? 네, 국민의힘인데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사과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넉 달 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넉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갔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전에 이 김 전 위원장의 사과가 선거용이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는 거군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의 역사를 부정해선 안 된다며 서병수 의원의 사과를 요청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서병수 의원 생각이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오세훈, 박형준 시장도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국민의힘도 고민이 좀 많아 보이네요. 네, 전체 여론과 보수층 여론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찬반 여론은 오차 범위 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팽팽하지만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계층에서는 사면 찬성 비율이 74.1%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차피 사면의 이 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이 딱히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하지만 보수층 영향력이 큰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계속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신났네, 잘났어. 네. 이것 때문에 이 국회 식별복적했죠. 네, 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혼잣말을 했다가 사흘 내내 국회가 요란했습니다. 선관위가 정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게 해야 합니다. 허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난 신났네, 신났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갖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진행할 수 있어요. 사과조차도 고집을 보이는 그런 오만을 하고 있습니다. 신났네 신났어가 아니고 잘났네 잘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은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사퇴 얘기까지 꺼내자 김 부의장은 결국 오늘 사과했습니다. 저의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과 한마디면 될 걸 이틀이나 시간을 끈 김 부의장이나 혼잣말 때문에 사퇴까지 거론한 국민의힘이나
막상 막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났다 잘났다 애들이 이렇게 싸우면 귀엽기라도 할 텐데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결함을 고발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약한 이유, 베이징 성해란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모터쇼 도중 테슬라 차량 위에서 시위를 벌이다 잡혀간 여성. 중국 광저우에선 테슬라 차량이 불에 타는 영상이 공개됐고 중국 난닝의 테슬라 차량 위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현수막까지 나붙었습니다. 공산당 정법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테슬라를 자주 부딪힌다는 뜻의 펑펑라라고 칭하며 보이지 않는 살인마라고 비판했습니다. 中国市场欢迎企业前来投资发展，必须遵守中国法律法规、市场规则，尊重消费者权益。 비난이 이어지자 테슬라는 한밤중 사과문을 내고 정부 조사에 복종할 것이고 이번 사건 전담팀까지 만들었다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의 30%인 14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고 올해 1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And I'm very confident that the future of China is going to be great, and that China is headed towards being the big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a lot of prosperity in the future. 지난해에만 만여 대를 판매한 우리나라는 찬밥 신세입니다. 테슬라는 국내 급속 충전 표준인 DC 콤보 대신 북미식 충전 포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 내 판매 차량엔 듀얼식 포트를 달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중국의 테슬라 때리기에 일론 머스크는 방중을 고려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세계 시장을 차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송혜란입니다. 전 세계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방아쇠가 됐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백인 경찰관에게 배심원단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법원 앞에서 시민들의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지난해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제압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에 대해 배심원 모두가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플로이드는 8분 넘게 쇼빈의 무릎에 목이 짓눌렸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쇼빈은 그 자리에서 다시 수감됐습니다. I mean, there's no word I can't even compare that to this because we got justice. We got justice. We won. 형량을 정하는 판사의 선고는 8주 이내 진행됩니다. It's good for people who look like me. It is good for people who just want a better society. 바이든 대통령은 아빠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던 플로이드 딸의 말을 떠올렸다고 유족에게 전했습니다. No one should be above the law. And today's verdict sends that message. 유족들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와 대규모 소요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주요 도시에는 가림막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판결 직전 오하이오주에선 경찰이 쏜 총에 맞은 16살 흑인 소녀가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로 위협하는 소녀로부터 다른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지만 현지에선 과잉 대응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감각을 되찾은 추신수와 최영우가 어제 나란히 홈런 2방을 쳤는데요. 홈런 개수만큼이나 어마어마한 타구 속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SSG 추신수는 어제 초구를 받아쳐 홈런 2방을 날렸습니다. 메이저리그보다 느린 구속에 차츰 익숙해지는 상황. 타구 속도는 여전히 빅리그급이었습니다. 시속 122km의 슬라이더를 당겨친 첫 홈런은 낮은 발사각 20.7도, 시속 174.8km로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8회 시속 149km짜리 몸쪽 패스트볼을 받아친 홈런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이에 질세라 기아 최영우도 잠실에서 흔치 않은 라인 드라이브 홈런 2방을 터뜨렸습니다. 20도도 안 되는 발사각에 시속 174.5km의 파워를 자랑하며 담장을 넘긴 최영우. 5회도 똑같이 직선타 홈런을 기록하며 추신수에 뒤지지 않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타구 속도는 2015년 메이저리그에서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관심도 부쩍 늘어난 기록 분야입니다. 타구 속도가 늘면 장타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기대하는 가장 시원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LA 에인절스 오타니의 2루타는 최근 시속 192km가 찍혔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타구였는데 역대 5명만이 기록한 타구 속도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서둘러 찾아온 초여름 더위에 손부 체질이 절로 나오는 날씨였습니다. 오늘 이 사진 속 시민들처럼 겉옷을 손에 들거나 허리에 두르고 다닌 분들 많으셨죠? 오늘 낮 최고 기온을 보면 경기 안성이 32도, 서울은 28.2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밤부터는 구름이 잔뜩 끼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내일 아침 오늘보다 포근하게 출발합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15도, 대전은 14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도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지만 여전히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겠고 일부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특보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영동과 영남 등 내륙 곳곳에 이어서 오늘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금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고요. 기온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집값 잡으려면 투기 세력만 잡으면 된다고 했던 정부 뒤늦게 공급 대책을 내놓았죠. 그런데 LH 사태와 주민들 반대로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 와중에 선거에서 지고 나니 갑자기 대출 세금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또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